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 위기도 점점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로 인해서 나타났던 변화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도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에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지난 3월 31일 도시와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코로나 이후의 도시 정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먼 걸음을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시청 중이신 도시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이신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좀 감소하고 이제 하루에 1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될지 또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될지 혹은 이번 가을이나 겨울엔 또 2차 공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들, 공기업, 기업들에서는 코로나의 영향,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매우 활발히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서 2차 코로나 이후에 도시 정책, 도시 계획과 도시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또 재택 근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저희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 또 LG CNS의 이근영 팀장님 또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학술 부회장이시죠. 중앙대 김찬호 교수님의 좌장. 그다음에 아마 지금 ICT 기법으로 확진자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이익진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최진석 과장님, 국토연구원의 이완건 도시연구본부장님 이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 P&D 파트너스의 이명범 대표님, 또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정도 UIT의 김유진 이사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중앙대 김승남 교수님 또 이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학회가 좀 앞서서 우리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안양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선희 교수님, 저희 도시TV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차 웨비나 때 목소리가 끊어진다는 좀 불만과 지적이 많았는데 2차 웨비나 때는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1차 웨비나를 해보니 그 당시에 3월 말이었죠. 25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많은 댓글을 주셨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세계 여러 도시에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큰 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반 남짓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댓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스크 플랜,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사라질까라는 아주 위트 있는 제목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주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쁜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을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대신 보내주셨는데요. 온라인 세미나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윤주선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입니다.
네, 오늘 발제의 주제는 마스크 플랜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물리적 거리두기 같은 현상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떤 거는 지속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고요. 발제 방향은 제가 코로나라던가 전염병에 관련된 도시 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분석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건축 도시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어떤 화두를 던져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에 주목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상의 전제는 코로나19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이미 태동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들을 앞당기고 변화의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 반대의 역행은 반작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상상의 전제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인 이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 간의 교류나 연대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 대면적 접촉 이런 거 역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백신이 생기거나 치료제가 생기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상상이고요. 반면에 비슷한 전염병이었던 콜레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던 위생적인 문제들, 더럽고 환기가 안 되고 과밀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계획의 발전이라던가 상하수 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도시들이 소멸을 하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들이 높아지고 거리가 쇠퇴를 하고 도시들이 몰락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제 상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의 흐름이 앞당겨질까라고 했을 때 큰 맥락에서는 세계화로 얇고 넓게 퍼져 가면서 적용되던 것들이 다시 동네 단위로, 지방 단위로, 로컬 맞춤형으로 좁고 깊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흔히 말하는 약한 연대라던가 윤리적 소비라던가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진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큰 방향이고요. 그리고 앞당기지는 방식은 사실 제 생각에 코로나19가 도시나 건축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영향 요인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상 최대의 사회 실험을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모두들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셧다운 같은 그런 도시 셧다운 같은 현상도 겪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게 좋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특정 조금 민감한 앞서가는 집단들이 해왔던 것들 혹은 연구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에 수동적인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게도 가장 혁신적인 툴, 뭐 줌을 통한 화상 회의라던가 지금 같은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누구도 강제할 수 없었던 경험치를 자연스럽게 모두들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가 가장 어려운 요인이 이제 제로 투 원이잖아요. 처음에 이걸 시도하는 허들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들이 지상 최대 사회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모두들 경험을 통해서 겪고 있어서 이 기회가 아마 앞으로 다시 뭐 좋은 상황은 당연히 불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이 더 앞당겨지고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큰 추세 안에서 앞당겨진 흐름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제 분야인 도시재생, 마을재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해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온프라인, 그 바트머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처음에 온라인 인터넷이 처음에 개발했을 때만 해도
그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동네와 커뮤니티, 공동체가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단일했었는데 산업사회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생겼던 문제들, 여기 지금 산업사회 동그라미가 없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분리가 됐던 문제들을 인터넷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장밋빛 미래가 있었지만, 실제 온라인이 확산이 되고 보니까 동네 커뮤니티는 더욱더 소외가 되는, 페이스북 유저의 중에서 페이스북 친구, 그러니까 유저가 한 친구 중에서 동네 친구는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 정도로 동네의 커뮤니티를 복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얕고 넓게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온라인이 다시 로컬과 동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상상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역 SNS, 페이스북처럼 국가 간 경계가 없고 범위가 무한정인 글로벌 SNS의 반대 개념인 특정 지역의 특정 동네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 로컬 SN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5대 로컬 SNS 중에 하나인 지역의 방문자 통계를 지금 나온 그래프인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자가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이제 반복 누적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방문이 1,000만 건을 넘는 1,400만 건을 넘는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정보들, 그래서 확진자들이 어디를 들렀는지, 그 가게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혹은 지금 밖으로 여행하기 어려우니까 마스크 같은 거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중고 거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매스미디어나 이제 글로벌 SNS에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로컬 SNS에 들어와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때 쌓았던 경험들이 앞으로 동네에 빛을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공간들이라던가 재미있는 가게라던가 아니면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동네 행사들, 동네 이벤트들, 북클럽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로컬 SNS인 넥스트도어 같은 경우도 방문자와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그 바트머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뭐 설비라던가 기능적인 부분들, 무인 자동차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웹을 통해서 자기 동네의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동네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원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동네 행사가 어떻게 재밌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도시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확인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올려주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오프라인 회의 때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 정리된 내용이 다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시엠리스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전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주민 참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니고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보충제로서, 이제 대체제가 아니라 보충제로서의 온프라인 그런 참여들이 이번 기회에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상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지금 한국이랑 뭐 뉴욕이나 어디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연결해주는 글로벌 SNS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의견 교류가 어려웠던, 다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그 동네 공청회라든가 주민 워크숍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로컬 SNS를 통해서 대규모로 동네 맞춤형 주민 참여 도시 계획, 도시 설계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동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동네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고 재생이 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상상이고요. 저의 두 번째 상상은 로컬 지향 골목 취향이라고 정해봤는데,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곳들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의 스타트업이 옮겨갈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고 다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주도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온라인 툴의 차이도 있었고 지방 도시의 수용 태세도 약간 달랐었고 한데 지금 강제적인 재택 근무들 확산이 되면서 뭐 줌 같은 툴들도 많이 되었고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가 한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화상 회의라던가 재택 근무 같은 것들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거래처들과 함께 일하는 팀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 최대 규모의 사회 실험이 온라인 업무, 재택 근무, 화상 회의라는 화상 심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면은 지방 도시들에 가서도 충분히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진도 우리나라 리모트 워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책도 번역서가 나오고 있는 카미야마의 사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본사가 옮기는 거는 당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정 인력들이 순환을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뭐 6개월, 1년씩 지방 소도시에서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면서 출퇴근 거리를 낮추고 문화와 자연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택근무 사회 실험을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회사의 전체 인력이 이 비싼 임대료의 사무 공간을 다 활용을 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나에 대한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 그 골목 취향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도 밀레니얼 세대들이라던가 제너레이션 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골목에서 재밌는 가게들, 뭐 독립 서점이라던가 수제 맥주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여서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얇고 넓게 퍼지는 경제에서는 이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곳에 여행하고 해외 어떤 곳에 여행하다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정말 모두가 익명성에 극도로 강조된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여기 호스트가 컨시어지 서비스도 해주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혹은 알만한 사람들 비슷한 동질한 공감대와 동질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외부 위협에 대한 안정성이 보다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직주 근접이 도시 계획의 큰 화두였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서 화석 연료 소비도 줄이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TOD 뭐 이런 물리적인 직주 근접이 많이 실험이 됐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 직주 근접이라는 것들이 보다 더 실험이 강화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빈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강좌를 듣는다던가 문화적인 행사들에 참여를 한다던가 좋은 곳들을 온라인 방문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재택근무도 활성화가 되고 줌을 통해 회의도 하고 하게 되면은 지방 도시에 진출하게 되는 기업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반대로 그러면은 지방 도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도시의 매력들, 우리 도시 인프라들, 의료 인프라가 됐건 문화 인프라, 뭐 그린 인프라들을 확충을 해서 이렇게 지방 도시를 진출하려는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게 저의 상상이고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엉키게 되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도시 안의 골목 공간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내가 알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취향 공동체, 골목 취향 공동체도 점점 더 강화될 거다. 이게 이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되고 더 흐름이 확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두 번째 상상이었고요. 세 번째 상상은 운영자의 전성시대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도시 재생이 흔히 말을 했을 때
하드웨어인 공간, 소프트웨어인 컨텐츠, 휴머웨어인 운영자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변수나 불확정성이 적을 때는 공간이 리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대규모 예산을 써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공간은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가 없을 때는 같은 환경일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데 지금처럼 변수가 많아지고 불확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고정적인 것들보다는 그 변화나 변수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자들의 힘과 운영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게 저의 세 번째 상상입니다. 이 운영자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생산을 했어야 됐던 이제 근대 시기에 분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만 계속 반복하면 됐던 분업들이 아니라 이 칸막이를 올리면서 융복합을 통해서 각각 전문성의 업역의 확장 혹은 다른 분야 간의 융복합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운영자들이 다양성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변수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원을 론드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코인 빨래방과 카페로 바꾸는 해방촌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처럼 이분이 그 한예종을 졸업한 건축가이신데 건축가 분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직접 운영까지를 담당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면서도 이런 프로젝트 운영적인 이벤트도 만들고 직접 커피도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다른 곳과 콜라보를 하면서 위기와 변수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라고 하는 게 아무 운영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는 운영자들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가 높은 사회에 본인들의 빠르고 유동적이고 민감한 변화 가능성이란 무게를 버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윤경이라고 하는 경양식 식당이 빠른 시간 안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밀키트를 만들어서 배송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 변수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실험의 좋은 점 나쁜 점들을 바꾸고 체인지를 해서 다른 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영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운영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하고 변수에 대한 대처가 빠르고 신속하고 실행력과 행동력이 높은 그런 운영자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런 운영자들을 지방 도시들이 마을들이 어떻게 빨리 유치를 하고 육성을 하느냐 발굴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마을 재생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도시재생 스타트업 이런 이름으로 이미 많이 움트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잘 대처를 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운영자들의 군웅할거 시대 곳곳에 나오고 있는 이런 재미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운영자들을 더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려는 흐름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게 저희 세 번째 상상이었고요. 이제 저희 네 번째 상상은 공공의 재신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공과 민간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신뢰도 보통 하지 않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도 줄어들고 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 사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생활 리소스나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만든 시설들의 운영의 비용들은 온전히 그 해당 지자체가 도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은 특히나 이 공공시설들의 운영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다른 많은 이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었던 나라들은 PPP나 민관 협력 방식이라고 하는 공공부지, 공유산 부지 안에 민간 수익시설을 병설을 하고 그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대줘서 세금이나 시민의 이용료 부담 없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PPP형 도시재생, PPP 마을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과 공공의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나 제도로 하기에
어려운 그 사이사이의 수많은 구멍들을 결국은 서로 이해도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민간과 공공이 신뢰를 기반으로 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진짜 어려운 일들이었죠. 근데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도 되게 놀라웠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중앙 정부와 지방 공무원과 행정, 공공이 쓸만하구나. 아직 괜찮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구나. 특정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신뢰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신뢰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신뢰들이 나온 지금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더 탄탄히 만들어서 PPP형 마을 재생을 지방 도시들이나 뭐 소도시, 중소도시들에서 가속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 실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게 저의 네 번째 상상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사례를 다루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해외 사례는 약간 신화나 전설처럼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해외 사례들은 해외에서도 일상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사례들이고 그 독특한 사례들의 아주 좋은 면들만 주로 리포트나 답사에서 보게 되고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높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상생활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힘들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실패하는 게 다 있는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의 국가 시스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명확하게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국가적인 도시 계획이나 도시 설계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하고 대입을 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해외 사례를 맹목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어차피 대입을 해봤자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사람들이 대중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를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국민적인 자존감이 높아진 지금 이때에 국내의 사례들을 만들고 물론 해외에서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감을 국내에 체화될 수 있게 잘 녹아들게 하는 것들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니까 국내에 좋은 사례를 만드는데 중앙정부도 우리 기업들도 국민들도 노력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국내 사례들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국내 인재들,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좋은 기회에서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게 책임자로 갈 수 있게 기획자로 갈 수 있게 운영자로 갈 수 있게 육성하게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국경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에 성공한 팀들이 지방 도시에서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과 서울도 해외와 국내에 못지않은 격차가 있고 시스템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의 팀들, 지역의 기업들이나 지역의 플레이어, 지역의 사회단체들,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도시 재생이나 마을 재생이나 생활 리소스나 뭐 토목 인프라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당장 조금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이런 팀들을 키워내야 또 다른 변수와 불확정성이 생겼을 때 그 지역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상상이자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의 영상 발표였습니다. 멀리서나마 이렇게 좋은 발표 내용을 배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LG CNS 엔트로 컨설팅의 이근영 박사님께서 기업에서의 언택트 비즈니스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근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세미나에 와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학회들이 그 활동들을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회원분들께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학회에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에서 언택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상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언택 비즈니스에 대해서 동향과 그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 그리고 학습 방식의 변화,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입니다. 언택트, 그래서 부에 닿다. 그래서 실제로 언택트 비즈니스들이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마케팅과 영업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언택트 마케팅 또는 언택트 영업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그 동향들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코비드-19 사태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주문하지 않고 요즘 식당 가면 그 종업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다 직접 이렇게 주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실제로 결제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요즘에 뜨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택트 때문에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뀐다. 그래서 렌탈이나 IT 기술 쪽은 상한가, 그리고 외식과 방문 판매는 하한가 이런 식으로 그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렌탈이나 IT 나와 있는 것처럼 렌털도 그 내가 직접 렌탈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그 상한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선호했던 그런 공유 경제의 그 비즈니스들은 지금 다시 하한가 쪽으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앞에서도 발제를 하셨지만 내가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가는 것과 남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들을 언택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클라우드 쪽의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WS, 아마존의 사례를 좀 더 먼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화상회의, 전화 미팅, 채팅, 문서 공유 등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툴들을 일단 무상으로 배포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사용자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장소에 상관없이 같은 업무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VDI라는 그런 단어가 좀 어색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 어느 단말기에서든지 내가 있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 실제로 지금 내가 PC라는 게 가상의 PC가 있어서 거기서 작업하던 것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중에도 지금 제 위에 단말기에서는 제가 지금 한 2시간 전에 그 작업하다 나온 그런 파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껐다 켰다 하는데 부팅 시간이라든지 또는 내가 장소를 옮겼을 때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할 때 그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작업했을 때 그 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찾아서 열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도 제공해서 그런 사용자들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도해서 그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로봇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테일 무인 점포, 스마트 스토어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언택 때문에 그 감염에 대한 그 경계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 그리고 약을 배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금 계속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무인 점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언택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리테일 분야에서 사람들의 그동안 접촉이 많았던 리테일 분야에서 언택 비즈니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실제로 그 편의점이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실제로 가서 저희가 얼굴로만 화상으로만 인식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오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제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무인 점포들이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무인 점포들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또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업무용 협업 도구의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속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 화상 면접으로 그 인재들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도 코로나19 이전에도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면접을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항상 화상 면접으로 그러한 면접들을 시행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에서만 그 언택 비즈니스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문화 측면에서 문화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를 그냥 단순하게 중계를 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맞게 온라인에 적합한 그런 포맷으로 별도로 만드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즐길 수 없는 그런 그 즐거움까지 같이 추가해서 온라인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언택 비즈니스의 한 일종으로 그런 문화 산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이제 확산되게 될 그 디지털 화폐 쪽을 그 대비해서 블록체인 그런 기술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언택 비즈니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 세 가지 비즈니스 방식이라든지 학습 방식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역 컨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화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콜센터에서부터 컨택센터 그리고 미래형 컨택센터로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그 콜센터도 당연히 지금 언택의 일종입니다. 단순하게 전화를 사용하는 그런 콜센터인데요. 이런 전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언택 비즈니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전화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이메일, 웹, 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SNS 그리고 화상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컨택센터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또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그 상담하시는 상담원이 그 전화에 대한 정보들만 보고 또 전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외부로 신청했을 때 또는 문의했을 때 그리고 또 이메일로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각계 그 파편화된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웹에다가 웹페이지에서 문의를 질문을 등록을 하고 또 SNS로 등록을 하고 전화 상담했던 기록이 한 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는 그런 언택 비즈니스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콜센터라고 단순하게 문의했던 거,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던 콜센터가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불만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SNS에 올렸던 글이라든지 상담했던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크로스셀이나 업셀까지 지원을 해서 실제로 프로핏을 창출해내는 그런 그 미래형 컨택센터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형 컨택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다양화될 텐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웹은 주로 인바운드 중심 채널 그리고 뭐 전화를 통해서 주로 응대를 했다가 SNS라든지 이메일은 아웃바운드로 처리 결과들을 통지하는 그런 채널로 활용이 됐다면 앞으로는 SNS라든지
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양한 그런 채널로 진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화는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채널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스템도 기존에는 그 콜의 컨택 센터에 있는 그 전화를 받는 상담원과 온라인 상담원 그리고 아웃바운드 상담원이 따로 있었지만 앞으로의 컨택 센터는 그 상담원이 그 유니파이드 된 커뮤니케이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고객에 응대를 하고 고객과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BOT라고 써 있는 그 봇을 이용해서 그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챗봇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거나 그 단순한 문의 같은 것들은 자동화시켜서 직접 상담원이 대응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게 그 문의에 그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봇들이 처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어떤 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봇이었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이 있겠지만 오프라인 학습도 있고 온라인 학습도 있고 전화 학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I 튜터에 대한 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의 그 학습 방법 중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 기사에도 보시면 비대면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는 AI-쌤 선생님이죠. 전성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이미 AI 튜터의 방식으로 그 비접촉, 그래서 언택의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들로 이미 뛰어들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LG CNS에서 제공하는 AI 튜터의 예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단순하게 그 전에는 그 필리핀이라든지 어디 외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 단순하게 그 어떤 교재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영어 교육을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앱으로 인공지능 선생님이 직접 대화를 이끌어주고 내가 했던 대답이 정해진 대답이 아니면 반응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것들에 반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반응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AI 튜터를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그 학습자가 사용하는 표현을 복수로 권장 문장과 유사도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백분위 수치화해서 회화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존에 그 우리 사람이 하는 선생님인 경우에 또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츄에이션대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권장된 문장과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부터 Did I sign all the papers부터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유사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95%의 수준까지 문장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비로소 학습이 되는 이런 방식까지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택 비즈니스는 그 기존에 우리가 대면으로 하거나 사람이 했던 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단순히 언택 비즈니스가 사람이 했던 것들에 조금 더 추가하는, 그래서 메인이 사람인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언택이나 다른 기술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로 사람이 진행하는 직접 컨택해서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그런 효과들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한 리포트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몇 %씩 30%부터 70%, 80%, 90%까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몇 %의 정확도를 내가 달성할 수 있었는지 또 리포트로
제공하면서 학습 효과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업무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면 뭔가 더 편하고 프리하고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본 직원들에 의하면 실제로 재택은 가능하지만 근무는 상당히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재택근무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해외 기업들 중에 이런 재택근무들을 잘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먼저 도입해서 진행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깃랩이라는 회사하고 인비전이라는 회사의 사례들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깃랩이라는 회사는 소스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개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고요. 인비전은 웹과 앱의 디자이너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특성들을 좀 뽑아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떨어져 있어도 매일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평가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는 특징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깃랩이라는 회사의 핸드북의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업무의 핸드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처음 출근한 직원들도 집에서 이것만 읽으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쓸 때 장문을 어떻게 해라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대화할 때는 문장을 대문자로 쓰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소리 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오늘 밤까지 뭘 해주세요라는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다. 이유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가이드를 줄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보낼 때도 채팅은 우리가 이제 우리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낼 때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메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고 제목을 그냥 첫 문장으로 복사해서 넣는 것들도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메일을 받는 즉시 바로 답장한다. 예를 들면 왔을 때 바로 내용을 회신을 해주거나 내용이 없다면 그냥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라도 내가 그걸 읽었다, 알았다, 보낸 걸 확인했다라는 신호를 꼭 보내는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또 화상회의를 할 때도 3번 이상 이메일이나 채팅을 주고받는데도 뭔가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화상 채팅,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고 콜이라고 이렇게 보내면 바로 받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 화상 회의로 전화를 하는 이런 것들까지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떨어져 있어도 매일 화상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모니터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전 같은 경우에는 스크럼 미팅을 진행합니다. 스크럼 미팅이란 건 뭐냐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 안에서는 팀을 스크럼 단위로 쪼개서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그 미팅이 스크럼 미팅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장애인들에서 매일 아침 아이디어를 나누는데요. 스크럼 미팅의 규칙은 휴가나 업무 때문에 빠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꼭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헤어질 때는 좀 쿨하게 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나중에 회의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또는 일부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회의록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부 아직은 좀 손을 봐야 되겠지만 회의록까지 작성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원활한 그런 소통들이 될 수 있겠죠. 긴랩의 경우에는 30분 동안 팀콜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업무에 대한 얘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잡담을 장려하는 건데요. 월요일 날은 본인이 주말에 뭐 어디 갔던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화요일은 자기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요일은 뭐 어떤 뭐 그런 본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그 잡담 같은 것들을 좀 장려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까지 조금 오픈을 해서 좀 더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그런 가이드까지 다 있을 정도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외 기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평가한다입니다. 그 긴랩의 창업자가 홈페이지에 써놓은 얘기를 좀 읽어보면, 당신이 페이스북에 접속 중인지 어깨너머로 노력을 상사하는 우리 회사에는 없다. 아니 설사 페이스북에 접속 중이라도 해도 업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 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인풋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특히 원격 근무를 하는 회사라면 더더욱 버려야 한다. 라고 홈페이지에 써놓을 정도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나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재택근무의 그 근본 취지 자체가 업무의 성과들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치나 시간이나 뭐 이런 하는 방식은 최대한 터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과를 주 평가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에서 매니저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업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출근을 몇 시에 했고 몇 시에 퇴근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회사의 성과에 연결되는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그 플렉서블 타임 유연 근무제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가이드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꼭 강제적으로 준수하지는 않고 대신 권장 근무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한 이상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업무상 미팅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0시에서 11시 반, 뭐 오후에는 2시에서 3시, 제가 시간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대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나 이런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을 뿐이지 얼마나 오래 책상에 있었고 얼마나 야근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그 언택이 그 주목받으면서 생기게 된 그런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최근에 언택 비즈니스의 동향에 대한 얘기와 크게 비즈니스의 방식, 그리고 교육 학습의 방식, 그리고 회사에서의 업무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그 전문성은 뭐 많이 낮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언택 비즈니스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컨택하고 대면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체할 수 없을 땐 분명히 100% 대체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언택으로 인해서 일과 생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공간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좀 정리해왔고요. 그 뭐 제 나름대로 뭐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언택 비즈니스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 직접 대면하는 상황들을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 대면하는 것들의 그런 상황을 100% 동일하게 재현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우리가 온라인이나 정보 기술이나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대면했을 때보다 다른 차원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양쪽이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공간의 경우 우리가 업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도 뭐 오픈 플랜 또는 뭐 액션 플랜 뭐 이런 평면으로 계속 진화되어 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계속 가면서 계속 평면이 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가면 10년 전이랑 또 달라졌네. 같은 평형인데 왜 이렇게 넓어졌고 여긴 더 편해졌지? 라고 하는 것처럼 공간이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언택 등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더 고민할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CNS 엔트루 컨설팅 이근영 박사님의 발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확산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생생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